자, 먼저 주제 2. 신분제의 동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동요라는 말은 흔들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조선 후기에 와서 흔들렸다. 이런 주제의 내용이에요. 조선의 신분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양반 계층, 가장 최상위 계층이고 그 밑에 중간 계층이다. 그래서 중인이 있고 중인 밑에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민, 평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천민, 이렇게 조선은 4개의 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부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반층에 생긴 변화부터 출발을 합니다. 양반층이 어떻게 됐느냐? 자, 1번에 봐봐. 양반층에 분화라고 나와 있지. 분화라고 할 때 분이 한자로 나눌 뿐, 나누어지다라는 거잖아. 양반층이 여러 수준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왜 양반층이 나뉘어졌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야. 우리 1단원에서 뭐 배웠지 얘들아?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더니 동인은 또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북인이 가장 먼저 몰락한 후 서인과 남인이 처음에는 사이좋게 붕당 정치를 이끌어 가다가 예속 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결국 붕당 정치는 변질되었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은 노론 세력에 의해 일당 전제화가 나타났다. 이게 붕당 정치의 변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 양반은 양반인데 권력을 잡은 양반이 등장했고 붕당 정치 변질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대다수의 양반은 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권력 잡은 양반과 몰락한 양반과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권력을 잡은 양반,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진 양반을 울리는 권력을 가진 양반이다. 그래서 권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들은 아주 소수죠. 숫자가 많지 않고요. 그러면 소수가 권반이면 대다수의 양반들은 어떻게 했다? 몰락했다. 몰락한 양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잔반. 자, 급식 시간에 먹고 남은 반찬 잔반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반은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인해서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몰락한 양반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몰락을 했느냐? 몰락한 양반 잔반들은요. 사실 조선 후기에 와서 농민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돈 있는 농민들은 그 몰락한 잔반들을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양반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농사를 짓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양반층이 이렇게 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 생긴 게 무엇이냐면 이따 뒤에서 뭐 상민이나 노비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신분을 돈 주고 사가지고 원래는 평민, 즉 상민 계층이었는데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양반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해. 양반이 최상위 계층이니까 숫자가 제일 적어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4개의 신분 중에서 양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다 양반이래. 그러면 양반이 권위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양반을 존경하겠어요? 아니겠죠. 양반의 사회적 권위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양반 계층에 생긴 변화야. 아주 소수의 권반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무시받는 양반으로 전락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반과 상인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들이에요. 두 번째,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중인을 뭉뚱그려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얘네들을 나눠서 얘기해야 돼. 보통 중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통역관, 역관이라든지 허준과 같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중인 수준으로 대접받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서얼이죠. 자, 서얼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서얼은 어떤 사람들이냐?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서얼이야.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평민이나 천민인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우리는 서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양반, 어머니 평민,
그 자식은 서자. 아버지 양반, 어머니가 천민, 그 자식은 얼자. 합해서 그놈이 그놈, 그거나 똑같이 해가지고 서얼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독 이 서얼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정조가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차별이 심했느냐? 첫 번째, 서얼들이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하느냐? 지금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구를 했대. 근데 이상해요. 옛날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민을 제외한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근데 서울은 중인계층이었다는데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단 말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은 법적으로 누구나 천민이 아니면 응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서울 출신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관직에 진출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낮은 관직에 진출을 한다 해도 좀 높은 관직 있잖아. 핵심 메인. 주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서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얼들에게도 핵심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한계들을 폐지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문과 응시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관직도 조금 중요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제한 조건을 폐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서얼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방금 말했던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기술직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조선 후기에도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원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왜냐하면 내 전문 기술이야. 다른 사람들은 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일이 끊이지가 않네요. 돈을 많이 벌어요. 얘네들은 전문 지식도 있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실제로 되게 경제력도 있고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찝찝한 건 내가 양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좁아. 양반들 중에 몰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지식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양반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우리도 양반 대접을 받게 해달라 신분 상승을 요구하면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실제로 중인 대접을 받던 사람들 중에 양반이 된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3번 들어갑니다. 평민에 해당되는 상민, 그 다음에 노비 이야기 이렇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상민 계층에 생긴 변화부터 보도록 하자. 조선시대의 상민들은요. 조선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들이에요. 왜? 얘네들이 세금 내니까.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실은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는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 상민이었죠.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신분이 점점 상승해요. 상민이 어떻게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납속책. 자, 납속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국가가 이게 많이 부족할 때, 재정이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나라에다가 돈을 이만큼 내면 혹은 곡식을 이만큼 내면 니네들을 신분을 상승시켜줄게. 뭐를 면제해줄게. 이걸 납속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납속책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속책도 있고요. 관직을 주는 납속책도 있고요.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납속책도 있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뭐만 알면 되느냐. 아, 나라가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신분을 주는 게 납속책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돼. 그럼 이제 돈 있는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에다가 돈 주고 신분 상승하는 거야. 납속책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납속책의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명첩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름 명자거든요. 이름 칸이 공, 비어있는 첩지, 문서라고 하는 거야. 이름 칸이 비어있는 양반 증명 문서. 이게 공명첩이거든. 내가 돈이 많아. 나는 상민이야. 그럼 나라에서 이번에 공명첩을 판대. 그럼 그걸 사오는 거야.
이 사람을 양반으로 인정하노라. 근데 이름칸이 딱 비어있어. 내가 그걸 돈 주고 사죠? 거기다가 내 이름 윤미 이렇게 써넣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돈 있는 상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가 신분 상승, 양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신분을 사면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양반을 하고 싶네? 그럴 땐 할 수 있는 방법이 집안에 쭉 조상이 누구이고 막 이런 거 적어놓은 문서, 족보 알지, 족보. 그 다음에 호적. 이런 것들을 위조를 하는 거야. 족보나 호족을 위조해서 원래 양반 집안이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위에 거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밑에 거는 불법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등등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상민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양반이 된다. 그러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상민의 숫자는 많아졌어? 적어졌어? 이야 큰일 났어. 상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왜 큰일이겠어요? 얘네들이 세금 내는 애들이라고. 나라에서는 상민이 많아야 재정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양반이 돼버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상민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민계층에 해당되는 이들. 근데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으니까 노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비는 일단 노비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납속책 얘기했잖아. 그 납속책을 이용해서 노비도 신분 상승할 수 있어. 평민계층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군공. 군대 할 때 군이야. 즉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신분이 상승돼요. 적장에 목을 따가지고 들고 왔다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전쟁에서 군인들 약간 레벨이 있었겠지. 장수를 죽여오는 경우, 그다음에 외적의 병사를 죽여오는 경우, 어쨌든 본인이 세운 공에 따라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게 군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어떤 변화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느냐? 조선 후기의 국가에서, 조선 정부에서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돼. 노비 종모법이 뭐냐면 노비가 따릅니다. 따르다.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법.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노비 종모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조선시대는요. 조선 후기가 되기 전까지 엄마랑 아빠가 서로 신분이 다를 경우에 그럼 자식은 무슨 신분이 되나요? 여기에 원칙이 일천즉천. 이게 원칙이었어. 일천즉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즉 천민이다라는 거죠. 아빠가 평민, 엄마가 천민, 그래도 천민, 자식은. 나 방금 뭐 했지? 아빠가 평민, 엄마가 천민, 그래도 자식은 천민. 아빠가 천민, 엄마가 평민, 그래도 자식은 천민.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라는 거야.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야, 이거 정부가 지금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 노비들은요, 천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잖아. 그러면 이 노비들을 신분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평민을 만들어버리면, 상민을 만들어버리면 상민은 세금을 내잖아. 나라 입장에서는 노비들을 조금 상민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라의 재정상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아빠가 평민이고 엄마가 천민인 경우에만 자식은 천민, 즉 노비가 된다. 반대로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평민인 경우에는 그러면 엄마 신분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자식은 평민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비들을 상민으로 신분 상승을 시키는 거죠. 노비의 숫자가 이렇게 되면 노비는 줄어들고 상민은 늘어나겠지. 정부가 이런 노력까지 했다라는 거야. 재정이 어려워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대적으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801년 때는 순조가 왕이 된 지 1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어떻게 해버리느냐? 공노비들을 전부 상민으로 해방시켜버렸어요. 공노비라 함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 아니라 나라나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사노비라고 하는데 그건 재산이잖아요.
양반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국가라고 해도 마음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노비는 아니고 나라나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노비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전부 다 일반 신분으로 다 풀어줘 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공노비가 해방되기 시작하니까 노비의 숫자는 어떻게 된다? 노비의 숫자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재정은 계속 어땠다?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4개의 신분이 있었단 말이야. 이 중에 특히 누가 늘어났다? 양반은 무지하게 늘어났는데 상민수는 감소하고 노비의 숫자도 감소했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겠죠? 이런 상황을 신분제의 동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